이번 강의 시간은 복리의 마법과 집중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 이 신박사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아이템 법칙들이 결국은 이제 굉장한 무기들을 드리고 그 무기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 해가지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복리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집중 투자의 어떤 방식론을 접목하는 거는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전술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그 작년 12월이죠. 예, 작년 12월에 한화금융그룹에서 연락이 와서 이 저의 어떤 투자 철학, 뭐 이런 사무실 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고 싶고, 이런 뭐 개미털기라는 뭐 기관이 있다 나와가지고 전업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좀 성과를 낸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번도 저는 이제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집중하고 또 제 개인 투자, 또 여기 또 멤버십 운영과 구독자분들에게 콘텐츠 만드는데 집중했거든요. 보다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막 많이 출연해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경제방송국에도 저는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방송 출연에 대한 어떤 미련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제 어떤 투자 철학, 투자 방식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저를 이제 오롯이 저 혼자를 이제 조명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해가지고 계좌도 이제 공개했고, 계좌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는 기간 수익률이 2,600%인데 코로나 때부터 바닥에서 제가 엄청나게 이제 잡아가지고 레버리지도까지 쓴 계좌인데요. 이게 3,000% 당시에 넘었었죠. 지금은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저는 이제 활용을 했고, 집중 투자 전략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시켰고, 또 코로나 그 3월 19일, 20일 이 저점 부근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레버리지를 또 활용했고 했기 때문에 달성될 수 있었던 이제 수익률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마치고 이제 이 영상 밑에다가 이제 제가 코멘트를 단 부분인데, 참 뭐랄까, 이 영상만으로 이 모든 걸 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투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에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걱정도 앞선다. 투자 관련된 얘기는 언제나 조심스럽다. 바로 소중한 자산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리의 마법에 대한 저희 생각을 방송 내용에 추가해서 이야기 드리면, 복리라는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손실이 나지 않도록 운용을 관리를 해야 돼요. 복리라는 게 이제 뭐 100만원 자금이 이제 10% 수익 나서 110만원 됐잖아요. 그럼 뭐 그대로 이제 이거 10만원 수익금 빼지 않고 계속 누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30만원, 이제 150만원, 여기서 이제 2배를 튀기면 뭐 3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큰 손실이 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막 반토막이 나버리고 하면 다시 또 이제 끌어올리는데, 반토막 나면 2배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거는, 반토막 마이너스 50% 됐지만 다시 원금으로 돌리려면 플러스 100% 나야 된다는 부분이죠. 더 엄청난 수익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실률이 아주 적어야 된다.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용을 관리를 해야 되고, 주식은 20-30%도 전체 시황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아래로.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준과 이렇게 딱 기준점을 가지지 못한다면 내 마음은 계속적으로 손실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막 손절을 계속 막 반복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서 이제 복리는커녕 이제 계좌가 계속 녹아버리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실에 더 민감한 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본능적으로
DNA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죠. 타이밍. 그래서 이 종목 뽑아내는 문제는 뭐 시대 성장하는 어떤 주식들, 업종들, 기술 분석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타이밍에서 어긋나 버리면 그 도루묵이잖아요, 사실. 예, 끊임없이 뭐 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차트 심리 이론은 타이밍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원리적으로 이제 풀어 헤쳐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기업이라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매수는 남들이 관심이 없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져서 이격도가 벌어진 지점에서 나오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요. 예, 막 모두 흥분돼 있고 모두가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점에서 이제 슬그머니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성공의 방점은 결국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 심리와 감정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계속 통제하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투자 방식을 만들어 투자가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댓글, 이제 고정 댓글에 이제 달았었는데요. 하여튼 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제 복리에 대한 어떤 방법들, 생각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아마 영상에는 안 나갔던 것 같은데, 뭐 나갔던가? 예. 하여튼 이게 이제 20분으로 이제 압축돼가지고 이제 편집됐지만 21분이네요. 한 4시간 찍었거든요. 그리고 사전 인터뷰부터 해가지고, 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작업들이 많아요, 사실. 그 중에 이제 좀 의미 있는 질문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기관 투자자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기관 투자자는 자기 돈 운용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 운용하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는 자기 돈 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운용하는 것과 남의 돈을 운용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관은 이제 급여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일단은 규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손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거래하면 안 되는 종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뭐 개인은 정말 깡통도 차고, 막 반토막 이상도 나고 막 이런 식이지만,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매니지먼트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감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악의 어떤 수나 최악의 어떤 결과물을 안 지나죠, 보통.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뭐 기관에 있다가도 개인으로 나와서 이제 전업 투자하는 분들이 망하는 게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이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컨트롤 됐던 게 내가 컨트롤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은 투자 방식이 자유롭잖아요.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종목의 집중 투자. 어떤 시점에서 정말 올인 투자, 뭐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단점이고 또 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산가로 올라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무서워가지고 그거 잘못 쓰면 집 다 타버리고 죽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음식도 해 먹고 또 이제 불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전업 투자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고, 이제 관계도 맺으면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뭐 사실 왜 망하는지를 다 봤죠. 거의 다 안 돼요. 잘 안 돼요. 다시 뭐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아내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인데 거의 대부분 실패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감정이 개입되면서 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과거 큰 돈을 운영하는 큰손 투자자를 알게 됐었는데요. 15년간 번 자금을 한 번에 다 잃고 빚까지 생기는 걸 봤어요. 와, 충격적입니다. 네, 아마 이거 코로나 때는 자산가 탄생도 많았지만 그 전에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투자자 중에서는 파산난, 다 날린 투자도 꽤나 많을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개인의 강점인 집중 투자로 이분도 IMF 이후로 한 200억 이상을 벌었는데요. 마지막에 투자한 종목이 거의 뭐 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그 종목이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죠. 뭐 하한가 막 가고 이게 작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뭐 최악의 악재가 터지면서 모든 걸 잃었고 빚까지 좀 생기는 걸 이제 목도했죠. 결국 이제 위험 관리가 되지 못했던 게 이제 원인이었고 고수도 언제든 감정이 개입돼서 잘못된 추격 매수 혹은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이 부분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차이점은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의 강점,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 일반 투자자의 강점, 집중 투자, 장기 투자, 집중 투자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이제 우리가 뭐 진짜 심리적으로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러면 집중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이제 방식으로 하는가를 한번 논해보고 이해보기 해보도록 하죠. 많이 보여드린 표죠? 많이 보여드린 복리표인데요. 그러니까 원금이 1억일 때 50%씩 계속 수익을 누적해 나가면, 반복해 나가면 1억이라는 자금이 뭐 당연히 한 번 회수할 때 1억 5천 되고, 두 번째 50%. 그러니까 1억 5천이란 자금을 1억으로 이제 어떤 종목에서 50% 수익이 났어요. 예를 들면 S 이제 전자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1억 5천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종목으로 해도 돼요. 한 종목으로 할 수도 있고, 두 종목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종목은 1억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5천 들어가고. 근데 이제 50% 이상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 근데 변동성은 있어. 20% 날아가기도 하고 30% 날아가기도 하고 또 30% 올라왔다가 또 20%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의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포텐을 크게 갖고 있고 망하지는 않아야 돼. 적어도 망할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바이오 종목이라면 제가 플랫폼 기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여러 번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갖잖아요. 그리고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 뭐 항암제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 뭐 알테오젠 같은 게 대표적이죠. SC 제형이라는 또 굉장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또 그런 기업이 하방이란 경직이 있죠. 어느 선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플랫폼 기술이 어떻게 갑니까? 근데 단일 파이프라인, 한 2개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어. 그럼 이런 기업은 하방이 열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냥 나가리 돼버리면, 3상에서 아니면 2상에서 날아가 버리면.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지금 복리를 누리기 위한 어떤 전략 설계에서부터 안 쓰는 거죠. 이 전술을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전술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무기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포를 가져가겠네. 근데 여기서 하방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가. 이 전술을 쏘서 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럼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문제와 버금가게 또 이제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 종목만으로 뭐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5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것들을 3종목으로 편성할 수도 있는 거죠. 2억 2,500을 한 3종목으로.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버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30% 마이너스까지 갔지만 나중에 50%, 100% 갈 수 있다는 그런 쪽.
때가 오면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이 복리를 누린 데 있어서 중간에 큰 손실이 안 나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방이 열려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거는 이 복리를 달성하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거다. 단추 구멍을 처음부터 잘못 끼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쨌든 50% 복리로 1억을 가지고서 세 번째 3억 3,700, 네 번째 5억, 다섯 번째 7억 5천, 여섯 번째 이걸 하면 11배입니다. 11배. 그러니까 50% 수익 이상을 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펀더멘털적으로 뭔가, 야, 이건 그냥 내 생각 아이디어에서 완전 벗어나 버렸다. 이거는 내가 계속 홀딩한다 하더라도 50% 이상의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다 하면 그건 이제 털어내야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런 게 전혀 없을 만한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일 수도 있어요. 뭐 LG전자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그러면 그런 종목은 정말 타이밍적으로 정말 좋은 지점을 찾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50% 충분히 내올 수 있는 그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까지 막 내려와 있어. 근데 이 종목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익도 매출도 계속 늘어나. 멀티플도 그렇게 내려갈 수는 없어. 그러면 여기 중장기 이평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여기서 베팅하는 거죠. 이게 이격이 막 벌어져 있는데 이평선에 이런 데서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복리를 누리기 위한 어떤 전략을 쓰는데. 뭔지 아시겠죠? 포스코 케미칼 밑에까지 이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왔어. 조정받았어. 근데 야, 이거는 매출 이익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은 거지 하면서 여기서 이런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이렇게 5억 정도 됐어요. 깔아버려요. 나중에 이제 2차전지 다시 또 때가 와. 실적 퍼포먼스 나와. 그러면 이거 50%씩 수익 실현해버리면 이 빡 7억 5천에서 11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100% 복리면 뭐 더 급진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고, 또 30% 복리면 조금 천천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또 안정성을 가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리의 마법이란 뭐 쉽게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과거 금리가 10% 시절에는 이 김밥 장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셨던 할머니께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큰 부를 잃었다는 이야기 많아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10%씩 복리로 이제 불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리로 불어나서 큰 부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죠. 10%씩 계속 한 20년 동안 해봐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1에서 2%. 그래서 이제 은행 예금으로 복리를 통해 큰 부를 만든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금리가 1%인데 2%인데 1%라고 봐요. 7위 법칙을 통해서 10% 수익률이면 자산 2배가 됐는데 7.2년이면 돼요. 근데 1% 수익률로는 뭡니까? 72년이 걸립니다. 야, 죽을 때 다 돼서 이제 2배가 됐네, 자산이. 지금은 은행 예금으로는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노후까지의 인생 설계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단발성의 재테크라든지 뭐 먹고 나온다는 개념이라든지 장 좋을 때 뭐 잠깐 이렇게 뭐 너 안 하면 바보지 하면서 그때만 하고, 또 장 안 좋아지면 그냥 뭐 나중에 장 좋으면 다시 하지, 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면 복리를 누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복리를 계속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잡고, 투자를 설계를 잡고, 투자의 전략을 시작 단계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이런 인식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는 손실이 매우 적거나 나지 않도록 운용을 관리를 해야 하며, 이는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떤 타이밍에, 뭐 어떤 종목은 이제 하방이 열리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결정한다. 그리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울타리를 찾아서 그곳에서만 집중적으로 놀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울타리, 어디 울타리? 시대 성장 업종들, 2차전지, 전기차, 바이오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 로봇이나 4차 산업, 뭐 이런 분야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도 비메모리 분야,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그런 울타리 안에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와 무기 쓰는 방법들을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아이템 법칙 7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리의 마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주식 투자로 거부가 되는 길은요, 하락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철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은 20-30%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근데 내가 5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홀딩했다면, 그 하락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낮은 주가 레벨에서 매수를 한다면 안정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식 자산가의 공통점, 결국 자산이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특정 종목군에서 집중적인 베팅 타이밍 구간을 잡아서 집중 베팅을 해서 그게 튀어오를 때 수익 실현하고 해서 자산을 점핑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때를 기다리죠. 진짜 자산가들, 진짜 고수들은 때를 기다리죠. 때가 오면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때를 기다리고 다 묶어둡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 식으로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데요. 퀀텀 점프는 물량용어로 양자 세계에서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즉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자산 늘어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다 늘어납니다. 계단을 뛰어오듯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50만 달러 돌파할 때, 야, 워렌 버핏 이 투자의 거물이 된 비결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무슨 종목을 들고 있고, 야, 뭐 이 사람은 가치 투자, 뭐 장기 투자, 뭐 코카콜라 배당 계속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원리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입니다. 야, 진짜 무섭죠? 코로나 때 잠깐 이러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결국은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중 투자입니다. 얘기하고자 함이 워렌 버핏도 분산 투자가 재산을 보호해 주지만 재산을 불려주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는 기업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결국 이제 잘 알면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에 투자의 목표를 둔다면 분산을 통한 위험을 낮추는 것보다는 집중된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집중된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한 미션을 달성하는 것으로 방향은 정해집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집중된 투자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업이 수백 %의 성장을 이뤄낼 것인가? 이걸 찾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시점에서 수백 %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죠?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의 맹점에 대한 부분, 뭐 저번에 이제 예전에 토요 강좌에서도 얘기 드린 부분인데, 경제학에서 최선의 투자 전략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역시 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가정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기대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즉 투자를 기대되는 수익률과 위험의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에서. 그렇다면 평균적인 사고의 관점에서, 평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기업 고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분산을 한 것이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제 이론에서 결론은 지수 ETF 투자하는 게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게 가장 최적의 투자 전략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맹점은요, 분산을 통한 최대 효용은 비체계적인 리스크를 회피함에 따른 보상, 투자자로서 목표를 수익률에 국한을 둘 것인가, 아니면 기업 고유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기업 고유의 위험, 이건 분석 능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능동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평균적인 투자자가 될 것인가, 큰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투자가 될 것인가. 후자라면 이론을 벗어나서 집중 투자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수십 배 상승의 종목들이 탄생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1, 2년 상간에 10에서 20배 상승의 종목이 탄생하죠. 강세장 구간에서는 뭐 수배 상승하는 종목은 뭐 계속 탄생합니다. 월간마다.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뭐 두세 배 상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중 투자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어떤 주도주, 주도업종 집중 투자 전략의 핵심 요체이기도 한데요. 신박사가 생각하는 이제 집중 투자는 요 세 가지의 형태로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시점에 대한 집중 투자, 또 이제 어떤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때는 정말 고심해야겠죠. 그 기업의 정말 하방 안전마진이 확실히 보여져야 되고, 또 이제 업사이드 포텐도 상당히 크면서 성장주의 또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업종은 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강세장에선 이 성장 업종이 주도 업종이고, 그 안에서 주도력을 보이는 기업이 이제 주도주로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내어주게 되죠. 수배의 상승을.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업에는 또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 그 한 종목에 뭐 집중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먼저 시점에 대한 집중 투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단기 시세 분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주 오진 않아요.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시장의 큰손 메이저 입장에서는 시장의 폭락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의 위기. 그래서 시장의 위기가 터졌던 거 뭐 세 가지를 이제 들어볼 수 있죠. 9.11 테러 사태, 또 2008년 금융위기 사태, 2020년 코로나 위기 사태. 근데 참 이때 돈이 없으면 또 이제 기회를 잡을 수는 없는데, 고수 투자자분들 만났을 때 뭐 풍족하고 여유 있어서 이때 막 뭐 집중 투자를 뭐 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가 했다든지 레버리지를 증폭하는 게 이제 대부분 많았던 것 같고, 뭐 풀 미수 이렇게 썼던 분도 봤고, 그래서 뭐 하루에 막 한 1, 2억씩 늘어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계좌를 레벨업 시켰던 그런 것도 이제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시장의 위기에서는 정말 뭐 베팅률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급격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최종 방어선이 이제 정부잖아요. 정부 중앙은행 최종 마지노선.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응책을 내게 되면 시장은 급반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9.11 테러 때도 이제 유동성 공급했던 부분, 이제 한국 증시 이제 완전히 그냥 대시세 분출했죠. 2008년 금융위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돌아설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들. 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사실 완전히 경제가 봉쇄돼 버렸잖아요. 이때는 위기 막 이런 것들이었지만 봉쇄가 돼 버렸어,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풀었는데 특정 업종으로만 돈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외부로 나와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쪽에 폭발했죠.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모바일로 하는 여러 가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 안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박나고 그쪽의 업종이 이제 주도주 실적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대상승 전환됐죠. 그러니까 이 시기마다 이제 어떤 업종이 또 퍼포먼스를 실적 성장과 함께 내어줄 것인가를 찾는 게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찾는 게 관건인 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항상. 또 이제 이 위기의 어떤 뭐랄까 텀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텀이죠. 그래서 뭐 2, 3년 안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시장의 위기와 함께 어떤 급격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 중앙은행의 대응책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급반등하게 되고 결국은 이 소식과 함께 풀베팅 들어가는 거죠. 풀베팅. 이게 바로 이제 시점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기, 또 업종에서의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이런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떤 대응책을 통해서 추세가 돌려질 때 그 초기 지점에서 모든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주도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분석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정 섹터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BBI를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BBIG 업종이 주도 업종이다 해가지고 막 뉴스 나오고 막 보고서 나오고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BBIG를 제가 집중 투자했던 이유는 이게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섰고 코로나 전국에선 당연히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또 이제 그 배터리 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폭발적으로 이제 늘려가고 있었고 인터넷 플랫폼 언택트로서 네이버 카카오 대장의 어떤 위력을 이제 과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실적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주도 업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섹터군의 집중 투자 당연히 레버리지 가능하죠. 시점에 대한 투자니까. 이 시점만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섹터에 대한 투자. 저는 이제 성장하는 업종에만 투자를 합니다. 결국 이제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어떤 업종, 뭐 기술 트렌드, 글로벌적인 어떤 트렌드, 성장 트렌드 이런 분야에서만 이제 투자를 집행하는데요. 10년 이상의 성장이 확신되는 어떤 기술과 섹터로 그걸 이제 어떤 국면? 도입기 성장 초기 국면. 이런 국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적 수반되지 않는다면 테마 성격으로 보통 한 3개월 이내 단기세, 시세 분출하고 3개월 이내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산업 자체가 뭐 실적이 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테마 성격으로 움직인다. 이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3개월 정도 단기 시세 분출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수반되면서 확실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라면 1년 이상의 장기 시세를 봐야겠죠. 2차전지 같은 게 뭐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테마 성격은 우리가 뭐 수소라든지 로봇 당연히 성장하겠죠. 근데 당연히 실적이 바로 따라오진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단기 시세 분출로 테마주로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할 만한 이제 분야는 이런 분야죠. 로봇,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나 NFT. 뭐 이 시장이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죠. 2021년도 말에. 하지만 이 분야는 향후에 이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2차전지 뭐 소재,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들이 뭐 5년 전에는 테마주였거든요, 사실. 5년이 아니구나. 5년 아니고 한 7, 8년 전에. 5년 전에는 이미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나오진 않았죠. 막 적자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분야도 향후에 이제 당연히 패러다임을 주도하게 될 거고요. 또 수소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엄청 퍼포먼스가 실적적인 부분 나오진 않지만 뭐 전기차 비메모리는 이제 실적도 나오면서 꾸준한 어떤 성장을 해나가는 분야고 바이오는 또 종목 선별이 중요하겠죠.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또 실적이 나오는 쪽은 또 한정적이죠. 뭐 종합제약사라든지 뭐 CMO, CDMO 이런 분야 아니면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서 뭐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 마일스톤이 이제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 실적도 이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는 정말 분석을 잘 해야 되는 분야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게임도 당연히 고성장 분야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주항공도 많은 분석과 스터디를 했던 분야죠. 또 이제 양자 컴퓨터 분야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오프라인 그 여의도 강연회 때도 이제 이 분야를 이제 다뤘었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이제 외국 자료까지 이제 검토하면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는 기술인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 1은 실적 수반되지 않는 테마의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 전략을 대응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수소 쪽이든 로봇이든 뭐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인 게임이든 이런 분야는 그 현 시점에서 이제 실적이 곧장 그렇게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신박사의 차트 심리 이론 아이템 법칙상 큰 손들이 진입하는 게 보이잖아요. 매집에서. 그리고 끌어올려진 것도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템 이론상으로 이게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줍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당한 수익을 많이 냈죠. 예, 그래서 아이템 이론상 섹터에 집중된 투자, 새로운 패러다임 기술들 이것들이 테마의 형태로 움직일 때 뭐 한 2, 3개월 상간으로 뭐 주가가 한 3, 4배씩 막 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수익을 많이 냈죠. 횟수 복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저는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데서 발생된 수익금을 가지고서 보다 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쪽, 물량을 모아나가는 방향의 투자 쪽, 종목 쪽으로 돌리는데요.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 뭐 그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삼성 SDI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차익을 실현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쪽으로 일부 돌리면서 계속 물량을 조정받을 때, 장기 평가까지 막 조정받아서 내려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은 장기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섹터에 대한 어떤 집중 투자는 반드시 저는 성장 업종.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계속적으로 체크합니다. 가트너에서 나온 이제 세계적인 이제 IT 뭐 컨설팅 이런 회사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제 하이프 사이클 for emerging technology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떠오를 만한 어떤 기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본 표를 이제 이렇게 좀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를 합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3에서 5년 안에 중요하게 떠오를 기술 트렌드를 다룬다. 이제 크게 신뢰 구축, 변화 형성, 성장 가속이란 3가지 주제 아래 각각 4개씩 12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다. 2022년도 이제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들, 통합 경험, 초자동화, 인공지능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초창기, 또 혁신의 이제 트리거, 이 라인에 있는 어떤 기술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디지털 휴먼스, 메타버스, 이런 것들. 디지털 트윈, 오브 커스터머. 이런 어떤 혁신적인, 향후 혁신적인 기술로 올라설 걸로 예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남들보단 빨리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죠. 기술 촉발의 지점에 있는 이런 지점에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는 게 필요합니다. 기술 촉발의 단계. 그래서 기대 정점에 너무 이제 이렇게 올라 있는 것들은 안 사야 되죠. 그러니까 작년 말이 NFT 블록체인 이제 그런 부분으로 너무 기대 정점에 이 극단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는 이제 투자하면 안 되고 또 이제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진짜 안정화 단계 또 성장의 단계로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솎아내야겠죠. 일단은 이런 부분의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포텐을 크게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수익률 쪽에서 정말 대박이 소위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분야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예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선두권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글로벌 선두권 기업일 수 있고, 해외, 뭐 테슬라 같은 거 대표적이죠. 그래서 대기업 그룹의 신성장 동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확률 높은 성장 스토리를 쓰겠죠. 대기업에 있기 때문에 자금력도 좋고 조직력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고 글로벌 어떤 영업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어떤 기업이 굉장히 고성장으로 성장 스토리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그룹이 자신의 장점인 어떤 파운드리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기술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자본력을 투입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젠이라는 회사랑 같이 조인트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동력을 가지고서 신성장 산업 분야에 이제 추진을 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성공적으로 올라온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에서 키우는 분야를 저는 유심히 보고 그 집중적인 어떤 핵심적인 기업을 보는데요. 여기 이제 빠져있지만 롯데그룹은 롯데 지주를 통해서 롯데 그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사업을 이제 지금 굉장히 세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BMS 그 CMO 공장까지 인수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뭐 인수하거나 투자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롯데 지주의 어떤 이제 위상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성장 스토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뭐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집중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집중 투자 분야 자체가 이렇게 좀 속아지는데, 헬스케어,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비메모리 분야. 딱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분야. 섹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또 핵심적인 기업들. 삼성그룹은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2차 전지 삼성 SDI, 반도체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그룹은 뭐 반도체 SK하이닉스, 또 배터리 SK온, 또 이제 뭐 수소라든지 바이오 쪽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인수를 지금 SK 통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상장을 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어떤 기업이고, LG그룹은 당연히 이제 배터리 쪽 LG 에너지 솔루션, 또 이제 전장 분야 LG 마그나, 이거 상장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상장하면 이제 뭐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LG그룹에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LX세미콘,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전담하는 그런 구도가 될 거고, 현대차는 이제 앞으로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로봇과 UAM, 이제 제가 볼 때는 로봇보단 UAM 쪽이 굉장한 또 포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UAM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사실 뭐 하나 시스템하고 현대차,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제 당연히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회사로 이제 거듭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그룹은 친환경은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방산도 이제 성장 산업이니까요.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성장의 어떤 그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 그룹사에서 이제 뭐 한 종목씩 꼽아낸다든지 해가지고 집중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그룹에 대한 부분은 안전마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 내가 이제 딱 두 종목만 집중 투자하겠다 하면 대기업 계열에서 핵심적으로 키우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성장 산업으로. 거기서 뽑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확실하다는 거죠.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난 딱 한 종목 하겠어,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키우고 있는 핵심 기업, 그 기업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확률 높고 안전 마진이 있다는 거죠. 그 망하게 안 놔두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략은 그룹사별로 핵심 성장 기업과 관련 밸류 체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 투자. 반도체 무슨 종목 딱 하나. 예를 들면
뭐 반도체 딱 하나, 그리고 뭐 배터리 딱 하나, 예, 바이오 쪽 뭐 딱 하나, 뭐 정말 그리고 우주항공 딱 하나, 예, 2차전지 뭐 셀은 요거, 뭐 소재는 딱 요거 하나, 그리고 뭐 UAM 쪽은 딱 요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바이오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룹사, 예, 대기업 그룹사별로 핵심 성장 기업과 관련 밸류 체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점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섹터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